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낭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낭독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연탄길 첫 번째. 이철환 글 그림. 생명의 말씀사. 김은옥, 김인환, 이희숙, 주지영, 박지승, 조우석, 이현리, 최성지, 현혜숙, 봉경의 낭독. 연탄. 나를 전부라도 태워 님의 시린 손 녹여줄 따스한 사랑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움으로 충혈된 눈 파랗게 비비며 님의 추운 겨울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방눈 펑펑 내리는 날 님께서 걸어가실 가파른 길 위에 누워 눈보다 더 하얀 사랑이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뒷모습. 종현이네 집안은 너무나 어려워 학원 수강료를 낼 만한 형편이 못 되었다. 종현이는 수강료를 안 내는 대신 교실에 칠판 지우는 일을 하며 부족한 과목에 수업을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종현이는 많은 지우개를 들고 이 교실 저 교실을 바쁘게 옮겨 다녀야 했다. 수업이 시작되면 머리에 하얗게 백목가루를 뒤집어 쓴 채 종현이는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를 했다. 실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가 망가진 검은 가방, 그리고 빛이 바랜 옷. 종현이가 가진 것 중에 해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은 것은 오직 책과 영어 사전 뿐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다. 종현이는 책을 살 돈이 필요해서 엄마가 생선 장사를 하는 시장에 갔다. 그러나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친친 감고 질척이는 시장 바닥에 좌판에 돌아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종현이는 눈물을 흘렸다. 종현이는 끝내 엄마를 부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종현이는 그날 밤 졸음을 깨려고 몇 번이고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며 하얗게 밤을 새웠다. 가엾은 엄마를 위해서. 종현이의 아버지는 종현이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 종현이 엄마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종현이의 형은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다. 웃는 얼굴이 더 무서운 형을 바라볼 때마다 종현이의 마음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다. 형은 장애인이었지만 엄마가 잘 아는 과일 도매상에서 리어카로 과일 상자를 나르는 일을 했다. 종현이는 엄마와 형을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시간이 흘러 수능 시험을 치렀고 종현이는 서울대에 합격했다. 종현이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갔다. 그날도 엄마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종현이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전과 꼭 같은 아픔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울며 뒤돌아가지 않고 엄마에게로 다가갔다. 따뜻한 국물도 없이 차가운 밥을 꾸역꾸역 드시는 엄마의 가난한 어깨를 종현이는 등 뒤에서 힘껏 안았다. 엄마, 엄마, 나 합격했어. 종현이는 눈물 때문에 엄마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 엄마는 먹던 밥을 삼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 길목에서 엄마는 한참 동안 종현이를 안아주었다.
그날 종현이 엄마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 돈도 받지 않고 생선을 모두 내주었다. 뇌성마비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종현이의 형은 자신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종현이를 태웠다. 형은 자신의 점퍼까지 벗어 종현이에게 입혀주고 시장 사람들에게 종현이를 자랑하며 돌아다녔다. 시퍼렇게 얼어있는 형의 얼굴에서도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순댓국밥집에서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종현이 엄마는 그날의 기쁨과 지나간 모진 세월의 슬픔으로 국밥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엄마는 색바랜 국방색 전대로 눈물만 찍으며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했다. 니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무척 기뻐하셨을 텐데. 니들은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누가 뭐래도 심성은 고우셨던 분이니까. 사업에 계속 실패하시고 그놈의 가난이 지겨워서 매일 그렇게 술만 드셨던 거야. 모질게 엄마를 때릴 만큼 독한 분은 아니셨어. 애미로서 할 말은 아니다만 몸이 성치 않은 자식을 둔 아비 심정이 오죽했겠냐. 내일은 아침 일찍 아버지께 가야겠다.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려야지. 종현이가 어릴 때 엄마와 아버지는 자주 다퉜다. 종현이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떨고 있는 어린 자식들 앞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를 모질게 때렸다. 온종일 겨울비가 내리던 날, 아버지는 끝내 스스로 세상을 저버리고 말았다.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유서 한 장만을 남긴 채. 질척이는 시장바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드시던 엄마의 가엾은 뒷모습이 종현이를 꿈꾸게 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욕을 해도 바른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뇌성마비 형의 일그러진 얼굴이 종현이를 꿈꾸게 했다. 이제 남은 건 굽이굽이 고개 넘어 풀꽃과 함께 누워 계신 아버지를 용서하고 일평생 엄마를 힘들게 했던 가난을 아름답게 보내는 일이라고 종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짐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종현이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앙드레 말로의 말을 생각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갈매기의 사랑. 휴양지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바닷가 모래를 마구 퍼냈습니다. 모래를 담은 트럭들이 줄을 지어 백사장을 빠져나갈 때 쇠제비 갈매기들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갈매기들은 하루아침에 둥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갈매기들은 마구 파헤쳐진 모래 위에 알을 낳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모래를 퍼내는 포클레인 소리가 그들을 늘 불안하게 했습니다. 어떤 날은 돈 많은 부자가 여러 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곳을 다녀갔습니다. 그가 다녀간 날이면 해변엔 더 많은 구덩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맛비가 며칠째 계속 퍼부어댔습니다. 쇠제비 갈매기들은 사람들이 파간 모래 때문에 지면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해변에 있던 수많은 갈매기 알들이 그만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변 한쪽에는 갓 부화한 6마리의 갈매기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잔뜩 몸을 움츠리고 어미새의 품속으로만 파고들었습니다. 굵은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어미새는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 사이 물은 자꾸만 불어 새끼들의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어미새는 먼 곳에 나무 돌반지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급해진 어미새는 새끼들을 두고 돌반지가 있는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미새는 헤엄을 치며 새끼들이 있는 쪽으로 돌반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반지의 흐름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새끼들이 있는 곳까지 돌반지를 몰고 왔을 때 어미새의 찢어진 부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전에 어미새는 6마리의 새끼들을 한 마리씩 돌반지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어린 새끼들은 젖은 솜털 사이로 빨간 살을 드러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어미새는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어미새는 새끼들이 앉아있는 돌반지를 온몸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물가로 거의 다 왔을 때 어미새는 자지러질 듯한 울음소리를 내며 큰 날개를 퍼덕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미새는 기력이 다 빠져 모래펄 깊숙이 빠져버린 자신의 다리를 빼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새끼들을 태운 돌반지는 파도를 따라 어미새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떠내려가는 새끼들을 바라보며 어미새는 필사적인 날갯짓을 했습니다. 새끼 한 마리가 돌반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어미새는 2발을 잡고 있던 모래펄을 박차고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새끼들 모두가 물속으로 잠겨버린 후였습니다. 어미새는 돌반지 위에 앉아 망연히 물속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어미새는 수평선 너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흉하게 파헤쳐진 모래구덩이를 몇 번이고 뒤돌아보면서 말입니다. 평화로운 밤. 아기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아내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온다. 지섭은 기도를 멈추고 아내가 읽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숲속에는 매미 한 마리가 살았어요. 매미는 키가 큰 느티나무에 앉아 뜨거운 여름을 노래했죠. 맴맴맴맴맴. 그때 귀여운 꼬마가 나무 아래서 매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매미야, 나하고 얘기 좀 할래? 넌 누구니, 꼬마야? 매미는 잎사귀 뒤로 몸을 감추며 말했어요. 나는 저 아랫마을에 사는 아이야. 그런데 꼬마야, 넌 내가 보이니? 아이들이 잡아갈까봐 이렇게 숨어 있는데. 나는 노랫소리만 들어도 너희들이 있는 곳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매미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지? 조용히만 있으면 아이들도 너희들이 있는 곳을 모르잖아. 그건 말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아무리 위험해도 여름을 노래하지 않으면
매미가 될 수 없거든. 윙윙거리던 냉장고의 숨소리가 멈추고 잠시 고요가 흐른다. 아내의 이야기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지섭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내는 아기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내의 손바닥 위로 나비처럼 내려앉은 그림책. 지섭은 그림책을 들어 가슴에 안았다. 아내가 읽어준 그림책 속엔 매미가 나오고 귀여운 아기가 나오고 느티나무가 나온다. 그런데 매미 그림도 귀여운 아이 그림도 느티나무 그림도 책 속엔 있지 않다. 앞을 못 보는 아내는 손끝으로 점자를 더듬어 매일 밤 아기에게 그림책을 읽어준다. 아, 눈송이처럼 수북히 내려앉은 많은 점자들. 아기는 알까? 그 많은 점자들이 엄마의 손끝에서 매미가 되고 귀여운 아기가 되고 느티나무가 된다는 것을. 감아도 감기지 않은 아내의 두 눈을 바라보며 지섭은 방을 나왔다. 볼 수 없는 그의 눈에서도 총총한 새벽이 떨어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평안한 밤을 주셔서. 엄마의 미소. 수아의 엄마와 아빠는 벽지 바르는 일을 했다. 엄마 아빠의 옷에는 언제나 하얗게 풀이 묻어 있었다. 수아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중학교에 다녔다.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오다가 혹시나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아는 늘 불안해했다. 수아는 엄마 아빠의 초라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기 싫었다. 어느 날이었다. 학교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시장 골목에서 수아는 멀리서 엄마 아빠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수아는 몹시 당황했다. 여러 친구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오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우리 콜라 마실래? 내가 사줄게. 수아는 서둘러 친구들을 데리고 가까이 있는 슈퍼로 들어갔다. 우리 여기서 콜라 마시고 나가자. 수아는 밖을 계속 주시했다. 천천히 콜라를 마시며 엄마, 아빠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도 수아의 엄마, 아빠는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 성화에 못 이겨 수아는 할 수 없이 슈퍼 밖으로 나왔다.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엄마, 아빠는 보이지 않았다. 수아는 자신이 당황해서 엄마, 아빠가 슈퍼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엄마 얼굴을 보기가 미안했다. 수아는 엄마 얼굴도 보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다. 수아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엄마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 수아야, 이거 한번 입어봐. 하도 예뻐서 샀는데 크기가 맞을지 모르겠다. 안 맞으면 다시 바꾸기로 했으니까 어서 입어봐. 나중에 입어볼게. 그러지 말고 어서 입어봐. 엄마는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 순간 수아는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왜 그래, 수아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엄마는 놀란 듯이 물었지만 수아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밤이 돼서야 수아는 엄마가 사다 준 옷을 입어보았다. 옷 입은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수아는 안방으로 갔다. 수아가 방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엄마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수아가 마음이 많이 상했나 봐요. 한참 울더라고요. 그랬어? 우리가 시장길로 계속 가지 않고 샛길로 돌아오길 정말 잘했어요. 우리가 먼저 수아를 받기에 망정이지. 한창 예민할 나이인데 전들 창피하지 않았겠어? 수아의 아빠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날 밤 수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랑에 있는 한 우리는. 선생님, 저 경진이에요. 지난번에 자꾸만 눈물이 나와 아무 말씀 못 드리고 와서 죄송한 마음에 편지를 드립니다. 엄마는 오랫동안 신부전증을 앓으셨습니다. 결국은 한 달 전에 병원에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얼굴과 손발이 풍선처럼 부은 채 희망 없이 누워 계신 엄마를 보면 눈물만 나왔습니다. 엄마는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빠께서 오빠와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참 좋으신 분이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너희 엄마의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었는데. 아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내일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는다. 엄마에게 신장 이식을 할 수 있는지 검사하는 거야. 엄마에겐 비밀로 해라. 아빠는 젖은 눈으로 울고 있는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빠는 새벽바람을 맞으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엄마가 아빠의 신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또다시 절망의 끝에 서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오빠가 아빠의 뜻을 대신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아빠는 말했습니다. 오빠는 며칠간 아빠를 설득했습니다. 아빠는 이제껏 보이신 적이 없는 가장 슬픈 얼굴로 오빠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빠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도 좋았습니다. 남은 건 엄마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함께 알아눕는 엄마에게 이러한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충격으로 병이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는 엄마 모르게 수술 날짜를 잡아야 했습니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오빠는 수술에 앞서 미리 다른 병동에 입원해 있었고 엄마 모르게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식구들의 모습에 엄마는 무언가 짐작하셨는지 저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저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는 병실 밖으로 나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부터 겨울비가 내리던 날, 엄마는 여느 때와는 다른 의사와 간호사의 행동에
거듭거듭 물었지만 간단한 조사를 하는 거라는 의사의 말에 내심 마음을 놓았습니다. 엄마는 마치 주사를 맞고 나서 깊은 잠에 빠진 채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리더니 청색 마스크를 벗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수술을 준비하던 중 엄마의 환자복에서 나왔다며 선생님은 아빠에게 편지 한 통을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일 내가 식구들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아야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반쪽으로 살아가게 하는 건 아내로서 그리고 어미로서 죽음보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부디 가엾은 이 사람의 뜻을 받아주시고 이 편지를 제 남편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과 가족들의 사랑으로 저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뜻밖의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의사 선생님에게 아빠는 목이 메인 채 수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이 끝났습니다. 엄마와 오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겨울비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술 결과는 좋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많은 병원비 때문에 살아갈 일이 걱정됐지만 엄마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수술 후 엄마의 입술은 양파 껍질처럼 하얗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병실에 누워있는 오빠의 숨소리도 가늘고 가빴습니다. 엄마는 오빠보다 회복이 한참 느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빠의 부축을 받으며 기어이 오빠보다 더 먼저 걸으셨습니다. 아픈 배를 움켜쥐고 상처보다 더 아픈 가슴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엄마는 한 걸음 한 걸음 오빠가 누워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웃고 있는 오빠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등불을 켜는 손. 기철이 할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다. 젊어서 남편을 잃으시고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며 얼굴의 꽃잎을 다 지우셨다. 기철이 할머니는 10년이 넘도록 한 달에 2번 고아원을 방문하셨다. 고아원에 가기 전날이면 할머니와 엄마는 몹시 분주했다. 아이들에게 먹일 고기를 양념에 재두었고 과일과 다른 음식들도 장만하셨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기철이 할머니를 고기 할머니라고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기철이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쓰러지셨다.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셨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웃음도 없어졌고 늘 우울한 얼굴로 방 안에만 계셨다. 물론 시장 일도 그만두셨고 그토록 좋아했던 고아원에도 가시지 않았다.
기철이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수척해지셨다. 결국 치매까지 앓으셨다. 하루는 밤늦도록 아무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으셨다. 파출소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 기철이 할머니는 버스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도 찾아오지 못할 만큼 총기를 잃으셨다. 어떤 날은 생전 안 드시던 술을 마시고는 잔뜩 취하셔서 소리까지 지르셨다. 심지어는 물건을 부수기까지 하셨다.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기철이 아버지가 몇 번이고 설득했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셨다. 기철이 아버지가 할머니를 끌어안고 눈물로 부탁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 후 기철이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심해졌다. 기철이 할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신발까지 잃어버리고 맨발로 들어오시던 날, 그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언짢은 표정까지 보였다. 어느 날 할머니 친구 한 분이 멀리서 놀러 오셨다.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그 할머니는 기철이 할머니와 가장 친한 분이셨다. 그날 할머니 친구는 기철이네 집에서 주무셨다. 할머니 두 분이 도란도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기철이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 잠결에 들려오는 할머니 울음소리에 기철이는 잠을 깼다. 기철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 아이들 속 그만 썩여야지. 예전에 그 총기는 다 어디 갔어? 친구분은 기철이 할머니를 달래듯 말했다. 기철이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잠시 후 할머니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사실은 나 정신 멀쩡해.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야. 가야 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식들하고 정 떼고 가려고. 나야 훌쩍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자식들 마음은 오죽이나 아프겠어. 그랬구먼. 하긴 자식들 두고 가는 게 제일로 마음 아프겠지. 그래도 아이들 생각해서 적당히 해둬. 정 떼는 것도 좋지만 신발까지 벗어버리고 집에 들어오진 말라고.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친구 집에 갔다 오는데 시장 한 구석에서 노인네가 자고 있잖아.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있는 게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 그래서 신발을 벗어 그 사람 머리맡에 두고 왔지. 가진 돈도 없고 해서 말이야. 기철이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통해 우리는 흉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럼에도 우리 세상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겨울길을 걸을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 먼저 치워놓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튤립과 배추 흰나비. 숲속에 있는 스파게티 전문점 유리창 밖에
튤립 화분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댕댕이 나무 아래에 있는 튤립의 도드라진 얼굴 위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산들바람을 맞으며 튤립 잎사귀도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튤립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화분에 있는 튤립이 모두 가짜였다. 먼 발치에 있는 가짜 튤립 화분 위에 배추 흰나비 한 마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향기도 없는 가짜 튤립이 어떻게 나비를 불렀을까? 신기했다. 나는 나비에게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나비도 가짜였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배추 흰나비가 꽃술을 킁킁 더듬고 있었다. 나비가 나를 보고 뭉클뭉클 웃고 있었다. 튤립이 나를 속였다. 배추 흰나비도 감쪽같이 나를 속였다. 하지만 나를 가장 많이 속인 건 나였다. 솔개근을 내려앉은 가까운 비비추 숲속에서 찌르르 찌르르 여치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안에서 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방울토마토. 낭독 이열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옥은 성체보육원에서 일했다. 그곳에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1년을 넘게 그들과 생활하며 제옥은 사랑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해야 했다.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오히려 높은 산이 되어 앞을 가로막았다. 자신을 송두리째 버려야만 줄 수 있는 사랑. 그 깊은 사랑이 제옥에게는 너무나 힘겨웠다. 그곳을 떠나야 한다고 여러 번 생각했다. 하지만 채송화처럼 야윈 얼굴로 햇볕 아래 앉아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다. 단정한 단발머리의 원장은 아이들에게 매우 엄격했다. 제옥은 그런 원장이 조금은 불만스러웠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겐 엄격함보다는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둠이 내릴 무렵이었다. 어떤 할아버지가 영호의 멱살을 쥐고 보육원 앞마당으로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짓무른 바나나 한 개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아, 글쎄! 이 조그만 놈이 우리 집 바나나를 도둑질했잖아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영호는 잔뜩 겁에 질려 그 옆에 서 있었다. 원장의 사과를 받고 할아버지는 돌아갔다. 영호는 원장실로 불려갔다. 바나나 왜 훔친 거야? 어서 말해. 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살이나 된 놈이 왜 그런 짓을 해? 제일 큰형이란 놈이 동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원장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무리 먹고 싶다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선생님이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니? 원장은 종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영호를 때렸다. 제옥은 고통스러워하는 영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다. 그날 밤늦게 원장은 밖으로 나갔다. 원장은
양손 가득 바나나를 사가지고 들어왔다. 원장은 자고 있는 아이들 머리맡에 바나나를 한 개씩 놓아주었다. 가을 햇살이 보육원 앞마당에 둥지를 틀었다. 한때의 고추 잠자리가 앞마당으로 날아들었다. 아이들은 병아리처럼 마당을 뛰어다녔고 원장은 꽃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재욱이 빨래를 널고 바지랑들을 세우고 있을 때 원장이 그녀를 불렀다. 김 선생님, 이것 좀 봐요. 어쩌면 이렇게 탐스럽게 열렸을까요? 원장은 송알송알 맺혀있는 방울토마토에 물을 주며 말했다. 원장 선생님이 매일같이 정성을 들이셨잖아요. 웬걸요. 게으름 피우느라 물을 못 준 적도 여러 번 있는걸요. 김 선생님, 나는 이 방울토마토를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요. 초록빛 꼭지마다 손가락을 움켜쥐고 가지에 매달린 모습이 꼭 엄마 손을 잡은 아이들 같거든요. 원장은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김 선생님,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 엄할 때가 있지요? 사랑만 줄 수 없으니까 가끔 혼도 내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컸을 때 부모 없이 자랐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아서요. 원장이 했던 말은 재욱의 가슴에 봄비처럼 스며들었다. 늦은 시간, 아이들의 옷을 정리하고 재욱은 원장실로 갔다. 보육원을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 원장과 상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꽃밭 앞을 지나고 있을 때 열려진 커다란 창문으로 원장실 안이 들여다보였다. 원장실 안에 고개 숙인 영호가 있었다. 재욱은 창문 아래 서서 영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열려진 창문으로 두 사람의 말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다. 영호야, 어서 먹어. 이 바나나 너 주려고 산 거야. 선생님도 드세요. 선생님은 아까 먹었으니까 어서 먹어. 그리고 지난번에 많이 아팠지? 제가 잘못했어요.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바나나가 그렇게 먹고 싶었으면 와서 말하지 그랬어. 사실은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경수가 많이 아팠잖아요. 5살밖에 안 된 경수가 온종일 엄마를 찾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그날 저녁에 경수가 바나나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럼 그렇다고 말하지 그랬어. 난 그것도 모르고. 아무리 그래도 훔치는 건 나쁜 거잖아요. 잘못했어요, 선생님. 그래도 말해주지. 엄마가 속상해서 얼마나 울었는데. 원장은 울먹이고 있었다. 재욱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욱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영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엄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모두들 자고 있으니까 괜찮아. 영호야, 엄마한테 와봐. 어서. 재욱은 창문 안을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원장은 영호를 꼭 끌어안은 채 울고 있었다. 우리 영호한테는 엄마가 늘 미안해.
엄마 마음 다 알지? 네, 알아요. 내가 영우 엄마라는 거 아이들이 알게 되면 많은 오해가 생길 거야. 생활하면서 아이들도 더 많이 상처받을 거고. 부모 없는 저 어린 것들이 너를 얼마나 부러워하겠니? 저도 다 알아요, 엄마. 엄마는 아이들 모두의 엄마가 되어주어야 하잖아요. 우리 영호도 이제 다 컸구나. 내가 중학생이 되면 동생들에게 말해도 될 거야. 그땐 저 아이들도 지금보다는 더 커 있을 테니까.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재욱은 조심조심 꽃밭을 걸어 나왔다. 밤하늘엔 안개꽃처럼 하얗게 별이 뿌려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별이 떨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떠나는 날 아이들에게 주려고 썼던 편지를 없애버렸다. 방 한쪽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5살밖에 안 된 경수의 신음소리였다. 엄마, 엄마, 엄마. 경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재욱은 경수에게로 다가갔다. 그 가엾은 얼굴 위에 살며시 자신의 얼굴을 대주었다. 그 순간 한 줄기 따스한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치며 가만 흘러내렸다. 아름다운 동반자. 친구의 결혼식 날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태환도 많은 사람들 틈에서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가을 옷을 입은 고추잠자리들이 허공을 분주히 날아다니고 있었다. 화단 한쪽에는 햇볕에 얼굴을 그을린 해바라기가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사회자의 인사말이 끝나고 신랑이 입장했다. 신부 입장을 알리는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술렁거리던 식장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신부가 들어올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고개 숙인 신부가 보였다. 다리가 불편한 신부는 아버지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다. 중심을 잡으려고 안간힘 썼지만 느리게 연주되는 피아노 반주에도 신부는 발을 맞추지 못했다. 쓰러질 듯 한쪽 발을 내딛고는 서둘러 다른 발을 내딛다가 신부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식장 안은 술렁였다. 신부를 일으켜 세우는 신부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주례를 향해 뒤돌아섰다. 태환은 그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신랑이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넣고는 신부의 짧은 왼쪽 발을 자신의 발등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이었다. 신랑은 중심을 잡으려고 신부보다 더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몇 달 후 태환은 결혼한 그 친구 집에 갔다. 친구가 새들어 살고 있는 집의 대문은 빨갛게 녹슬어 있었다. 그는 친구를 따라 분꽃이 활짝 핀 마당을 지나갔다. 좁은 통로를 꽃게처럼 옆으로 걸어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친구의 아내가 읽었던 수많은 책들이 사열하는 호위병처럼 벽면에 줄지어 서 있었다. 결혼 사진 속의 신랑 신부는 아름다웠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예복은 초라했다. 결혼식 날 신랑은
낡은 양복에 뒤축이 다 다른 구두를 신고 있었다. 신부가 입고 있던 빛바랜 웨딩드레스도 사진관에서 값싸게 빌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절약한 결혼 비용과 축의금 일부를 고아원과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개안 수술비로 보냈다. 그들의 도움으로 한 아이의 엄마가 개안 수술을 받았다. 앞 못 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지하철에서 바구니를 들고 다니던 어린 딸에게 이제는 엄마가 희망이 돼줄 수 있었다. 친구의 아내가 준비해온 저녁을 먹으며 태환과 친구는 많은 이야기를 했다. 태환은 무심코 방 안을 둘러보다 액자 속에 담겨있는 분홍색 편지를 보았다. 친구가 그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였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태환은 꽃향기로 가득한 친구의 방을 나왔다. 친구와 함께 좁은 통로를 빠져나올 때 벽에서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부서져 내렸다. 아내가 아이를 가지면 통로가 좁아서 걱정이야. 슬픔 가득한 목소리로 친구가 말했다. 태환은 말없이 친구를 위로하고 달빛 쏟아지는 언덕을 내려왔다. 그날따라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답게 반짝였다. 겨울에 피는 꽃. 일자리를 잃어버린 후 재호는 몸과 마음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막 돌이 지난 딸아이에게 먹일 분유값이 없어 애가 탔다. 친지와 친구들에게도 여러 차례 도움을 받아 더 이상은 도움을 청할 염치도 없었다. 오늘도 재호는 일자리에 대한 기대를 안고 집을 나섰다. 퀴퀴한 냄새 가득한 골목길에는 깨어진 연탄재만 을씨년스럽게 날렸고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써놓은 담벼락 낙서 위로 겨울 햇살이 한나절 둥지를 틀었다. 무거운 하루를 또다시 등에 이고 돌아오는 길에 재호는 문득 고등학교 동창인 성훈이 생각났다. 성훈이라면 자신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재호는 쉬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는 성훈이 오래전부터 가난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재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친구가 무척 보고 싶었다. 재호는 가파른 목조 계단을 올라 성훈의 화실이 있는 복도로 들어섰다. 그때 중년의 남자가 흰 종이로 포장된 그림을 들고 계단 쪽으로 걸어 나왔다. 화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성훈은 재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한겨울에도 화실의 난로는 꺼져 있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성훈의 얼굴도 까칠해 보였다. 손님이 왔는데 화실이 추워서 어쩌냐? 내가 뭐 손님이냐. 춥지도 않은데 뭐. 재호는 미안해하는 성훈 때문에 일부러 외투까지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아직 저녁 안 먹었지? 내가 빨리 나가서 라면이라도 사올게. 잠깐만 기다려. 성훈이 나간 동안 재호는 화실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벽에 붙은 그림 속에는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어둠 속에 귀가하는 도시 빈민이 있었다. 자신을 닮은 그 지친 발걸음을 재호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재호는 몇 번을 망설였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재호는 옷걸이에 걸려있는 외투를 꺼내 입었다. 외투의 무게만큼 재호의 마음도 무거웠다. 나 그만 갈게 성훈아. 잘 먹고 간다. 오랜만에 왔는데 라면만 대접해서 어쩌지? 아냐, 맛있게 먹었어. 재호는 어둠이 내린 버스 정거장을 서성거렸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어린 딸을 생각하고 아내의 얼굴을 생각했다. 무심코 넣은 외투 주머니 속에 봉투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5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었다. 재호 모르게 성훈이 넣어둔 것이었다. 재호는 빠른 걸음으로 화실을 향해 걸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화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성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아이, 미안해서 어쩌지? 오늘 오후에 그림을 사러 오기로 했던 사람이 오질 않았어. 수민이 생일 선물로 곰인형하고 크레파스 사간다고 약속했는데 자비밖에 없으니 큰일이네. 재호는 차마 화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계단을 내려왔다. 추운 화실에 앉아 성우는 굳어진 손에 하얗게 입김을 불어가며 그림을 그렸다. 인형과 크레파스 대신 딸에게 줄 그림 속에는 아기 공룡 둘리가 분홍빛 혀를 내밀며 웃고 있었다. 성우는 채 마르지 않는 그림을 손에 들고 화실문을 나섰다. 그런데 바깥 문고리에 비닐봉지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여다본 하얀 봉지 속엔 귀여운 곰인형과 크레파스가 담겨 있었다. 어두운 밤하늘에선 축복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다. 소리 없이 쌓이는 눈송이처럼 그들의 우정도 소리 없이 깊어갔다.